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다문화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 중에 하나의 해법이 다문화사회인데, 우리가 과연 다문화사회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의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구를 좋아하시면은 유럽 축구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국의 대표 선수, 프랑스의 대표 선수들끼리 축구를 할 때 대부분 30% 이상이 흑인 선수들이 거기서 영국을 대표해서, 프랑스를 대표해서 나온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유럽은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단편적인, 우리가 가시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유럽같이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으로 많이 일컬어지고 있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이미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또 학령 인구가 없어지고, 그래서 경제사회 전반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산업 발전에 대한 인구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업 전체 구조도 바꿔야 되고, 인구 수급하는 문제도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하나, 우리가 저성장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또 맞는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다문화 사회로 우리가 보통 일컬어지는데, 이 다문화 사회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사회 하면 보통 그 나라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다문화 사회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로 된 게 바로 88 올림픽 이후에 산업이 계속 발전하는데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남아에 있는 인력이 보충이 됐고, 또 두 번째, 우리 농촌 총각 결혼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가지고 또 이 다문화 사회의 필요성이 지금 계속 대두가 되고 있죠. 우리의 고령화 증가율입니다. 2022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00만 명이 넘었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7.5%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5년, 바로 내년이죠. 내년이 되면 20.6%가 돼서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내년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 사회,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에는 서독, 광부, 관원으로 갔죠. 미국 많이 갔죠. 또 중동 지역에 갔죠. 그래서 인구가 이민 송출국에서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1990년대 초에 들어서 바로 동남아 지역 인구가 들어오는 이민 유입국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2006년에는 정부에서 다문화 사회로 앞으로 전환한다, 이 공식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표에 보시면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가 지금 거의 17%, 거의 지금 20% 육박하죠.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문화 가정 숫자도 마찬가지죠.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3%, 220만 명. 그 중에 또 혼인은 7.2%. 그런데 문제는 다문화 가정이 계속 오래돼가지고 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지금은 다 성년기에 들어서 취직 연령에 도달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시급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외국인 어머니, 가장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필리핀 순입니다. 외국인 아내도 있죠.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귀화자. 또 하나 문제가 미취학 아동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50% 이상이 미취학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죠. 왜 그러냐면 미취학 아동이 결국 우리 한국의 국적을 나중에 이제 회복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미취학을 하고 있으니까. 또 하나 또 새로운 통계는 19세 미만의 농가 인구의 거의 50%가 다문화 자녀로.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어린 학생들은 둘 중에 하나는 다문화 가정 학생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농가 인구를 보시면 됩니다. 다문화 가정을 해서 이로운 점, 사회 경제적 이점, 우리가 바로 느끼는 건 뭐냐면 국가 경제 규모를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다문화 가정이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지금에 있는 인력 보충을 충분히 하면 우리 국가 경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또 국가 시스템도 유지가 되는 거죠. 국방력, 우리가 지금 군인이 없어서 전방에서 화포 훈련을 하면 자주포 사수가 다른 부대 훈련 가서도 훈련을 대신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국방의 시스템이 문제다. 인원이 없으면. 교육은 물론이고 환경도 마찬가지. 노동력 유지가 가장 가시적인 거죠. 특히 농어촌. 지금 엊그제 화재 현장에서 희생자들 중에서 90%가 중국 국적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 산업 현장이 그럽니다. 또 시골에 가면은 집단적으로 인부를 사오는 게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다문화 사회가 필수적인 게 우리 사회 붕괴를 방지하는 겁니다. 지금 도시가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세권과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데는 괜찮지만 역세권이 아니고 인기가 없는 지역은 서서히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이 슬럼화를 지금 결국 다문화 인구가 유입이 돼야 방지가 되는 거죠. 농어촌 폐가들 많죠. 이게 농어촌 폐가도 문제죠. 또 하나 폐교, 학교가 지금 폐교되고 대학원 정원이 축소되는 거, 이 모든 사회적 붕괴를 우리 다문화로 지금 대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문화 하면 좋은 건 또 하나, 우리가 지금 국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무역 이런 면에서 특히 우리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전부 다 석유 사오고 우리 물건을 팔아서 하는데 국제적인 의존도가 높은데 우리는 다문화를 안 한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촌 개념에 맞는 어떤 우리의 사고 방식도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런데 다문화 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뭐냐? 언어 장벽이죠. 한국어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나라들하고 비교해보면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상대 언어를 습득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왜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느냐? 이거는 언어가 통하기 때문이죠. 일본도 중국 국적자가 많은데 일본은 한자를 또 통하니까. 이런 우리가 언어 장벽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언어 장벽을 해결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뭐냐?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외국에서 바로 온 학생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수법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교육자들을 가르치고 그 베트남 교육자들이 한국어 공부를 해가지고 그 교육자들이 베트남의 다른 베트남인을 가르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룹을 양성을 해서 그 그룹이 다시 재전파 교육을 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장벽을 가장 쉽게 넘는 방법이 그거죠. 언어 장벽뿐만 아니고 문화 장벽도 있습니다. 문화 장벽은 오해하는 부분이 특히 많죠.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여러 가지 문화에서 오는 차이.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 이제 정치성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문화 극복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실례를 들면 이렇습니다. 역사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 한국의 역사 교육. 한국의 역사 교육을 시키면서 그 나라와의 공통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학생이 정체성을 그렇게 혼란을 가져오지 않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국의 색동옷과 베트남의 색동옷이 어떻게 틀리느냐? 베트남은 주로 이제 귀족들이 색동옷을 입고 한국은 주로 어린이들이 색동옷을 입는데, 이런 색동옷이 결국 우리가 중국 문화, 중국의 관복에서 유래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킴으로써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아주 최소화시키자는 거죠. 또 하나 이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안동 도호부가 있었죠. 우리 중국의 약간 식민지 시절에. 또 안동 도호부가 있듯이 베트남도 안남 도호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 여러 가지 주변 국가를 식민지 통치할 때 반식민지지만 안동 도호부는 한국, 안남 도호부는 베트남을 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공통점을 계속 집중적으로 시킴으로써 베트남 사람들과 우리의 어떤 공통성, 이걸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알랑미라는 거 있죠. 우리가 보통 알랑미라는 게 뭐냐?
안남이라는 거, 안남의 쌀을 안남미인데 안남미를 빨리 하면 알랑미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공통성을 발견하는 거죠. 또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베트남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냐? 서양인에 비해서 왜소하다, 머리가 까맣다. 또 중국의 지배를 받아서 유교 문화권이다. 어른을 공경하고 뭐 이런 부분. 또 하나 일본의 침략을 같이 받았다. 또 남북 전쟁을 했다. 공산권과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그런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공통점이 있다. 이런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문화를 극복을 이렇게 해 나갑니다. 또 하나 편견 차별을 극복해야 되죠. 편견 차별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소통입니다. 상대방을 차별하는 용어. 예를 들어서 동남아인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10원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정을 해요. 비어죠. 10원 오케이 뭐 이런 거 비어는데 이런 비어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욕설과 비난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차별적인 언어 여기에서 의외로 우리는 농담으로 생각하지만 그쪽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심각하다. 또 하나 다문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 불화가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 여건도 안 좋고 또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 외모가 틀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아동 시절의 추억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해 의식이 잠재적으로 있고 또 하나 부모가 한국 농촌에 와서 고생을 하면서 또 구박을 받는 그런 장면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경제적 어려움 말할 수 없습니다. 생활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미취학되고 그럼으로써 또 자녀가 탈선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원 부족이기 때문에 이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우리가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서구의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